이번 지문은요, 지문 가, 나, 다가 연달아 나와서 문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지문 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의 작품은 부병루였습니다. 갈래는 한시고요. 부병루라는 제목의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누각을 뜻하는 건데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부병루가 되겠습니다.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떠올림, 회고와 인간사의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상황 정서 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병루에 올라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느낀 정서는요. 덧없음과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떠올리며 고려의 국운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표현상 특징은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적어 놓을 텐데요. 우리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신화에서 소재를 빌려서 시적 의미를 강조했다. 화제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심리를 드러냈다.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했다. 자, 여러분 자연은 유한한데 그와 반대로 자연은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한 거죠. 자연은 무한한데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 역사는 유한함을 보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요. 유구한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 역사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화자는 인간 역사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달락 부병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고전 시가를 읽을 때는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바로 내려가서 설명을 보고 다시 올라가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영명상을 지나가다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요렇게 있잖아요. 그럼 바로 내려가서 눈으로 한번 읽고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주세요. 시험 칠 때. 어제 영명상을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공간적 배경. 텅 빈 성에 조각달 떠 있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자, 여러분 텅 빈 성이란 단어에서 황폐해진 고구려의 성을 통해서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드러내고 있겠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자, 여러분 구름과 바위가 늙었어요. 천년의 구름이 천년짜리고 바위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린마 나오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동명왕이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말이니까 아까 신화 표현법에서 신화 내용 나왔는 게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화에서 소재를 빌려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서 누리는가? 자, 고구려를 떠올리면서 나라의 국운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부노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휘파람은 왜 불고 있을까요? 자, 일단 기대어서 휘파람 분다라고 했으니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심리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때 화자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아, 인간 역사는 길지 않아. 유한해. 이거 너무 덧없는데, 너무 쓸쓸한데,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세상이 유한한 거에 비해서 인간 세상과 대조되는 자연은 어떻습니까?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무상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계 부병루 가문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문단으로 가볼까요? 자, 나문단은 산중잡곡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갈래는 연시조였습니다. 시조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것을 연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산중잡곡은요. 자연에 대해 노래한 잡스러운 곡조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주제는 자연에 사는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의 나는 자연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아름다움을 즐기고 살고 있으니 감정은요. 만족감, 자부심,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자주 오기를 희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도는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고 있고 자연을 예찬하고 안분지족을 느끼고 있어요. 표현상 특징 중요하겠죠. 초록색으로도 표시를 해놨으니 본문 볼 때 같이 보도록 해요. 일단 표현상 특징 선지 1번. 대상이 지닌 속성을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요. 자문자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합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유사한 통사구조로 리듬감을 형성하고요. 서리적 표현이 있을 테니 그것을 같이 찾으면서 볼 거예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는 모습들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문단 살펴볼게요.
와룡산 나리날에 밤무당을 새로 여니 자 연못을 새로 만드니까 티끌없는 거울에 산령이 잠겼구나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산에 그림자가 잠겨있는 모습이에요. 이내 경영하는 뜻은 그를 보노하노라. 여러분 이 산령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연못을 만든 이유는요. 왜 만들었어요? 나는 저기 산 그림자 보고 싶어서 연못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상이 지닌 속성을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삶을 좋아한다는 것이 일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수 보도록 할게요. 자 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무릉도원을 줄여서 적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무릉도원은요. 이상세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세계에 있다 하여도 여기 듣고 못 봤더니 즉 이상세계를 있다고 듣긴 했는데 하나는 못 봤어. 즉 말로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는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홍하 이 만동하니 이 진짓이 거기로다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몸이 어떠하뇨? 무릉인가 하노라. 자 여러분 이 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물었죠? 대답을 했습니다. 자문자답의 방식을 썼어요. 자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문학개념 자문자답은 뭐예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14수 전체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겠네요. 1수에선 즐기는 삶, 14수에서는 예찬과 자부심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수 내 빈천 보내려 한듯 이 빈천 네게 가며 남의 북이 오라고 한듯 저 북이 내게 오랴. 자, 이 부분은요. 비슷한 말투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서리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 개념 설명해 볼게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나타내서 의문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내지도 청하지도 바로 내 분대로 하리라. 내 분수대로 하겠다. 안분지족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럼 20수에서는요. 주요 내용이 분수에 맞게 난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제 34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간 초옥에 세간이 많기도 많구나. 자 그러면 방이 몇 개예요? 한 간짜리 초가집입니다. 그럼 화자는 굉장히 빈천한 생활을 하는 공간이네요. 자 근데 빈천한 생활을 하지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빈천한 생활하는 공간에 무엇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나요? 화자와 책과 벼르붓은 무슨 일인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책과 벼르붓을 들고 있는 걸 봐서 화자는 학문을 하는 사람임이 드러나겠습니다. 자 표현법도 챙겨가겠습니다. 이초 이세강 가지고 아니 즐기고 어찌하리. 리 나오죠? 서리법.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34수에서는요. 책 벼르붓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48수 살펴볼게요. 어아 번님네야 모두 죄의 옷이니 이 산정 이 늙으니 오늘날 더 즐겁다. 나는 자연 속에서 늙어가는 삶이 너무너무 즐거워. 비록 임심록 하나마나 자주자주 오소서라고 되겠죠? 자, 자주자주 오소서 어떤 거예요? 자신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김등현의 산중작곡시였고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 표현들 바로바로 읽으면서 시험 문제 풀었어야 되는데요. 혹시 못했던 친구들 해석할 때도 바로 내려가서 보고 올라가고 하는 것을 반복해주세요. 나문단은요. 김등현의 산중작곡이었습니다. 이제 다문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달관한 사람에게는 괴이한 것이 없으나 속인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여러분 첫째 줄부터 대조법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의심스러움이 많은지 이유도 적어주었네요. 그러나 어찌 달관한 사람이라 해서 사물들을 일일이 찾아 눈으로 직접 보았겠는가. 한 가지를 들으며 10가지를 눈앞에 보고 10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상상해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10가지로 끝났으니까 10가지로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구절의 시어를 다음 구절에 연결해서 이어가는 표현 방법을 쓰고 있고요. 자, 이 방법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연세법이라고 해요. 10가지로 끝나서 10가지로 시작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세법. 연세법을 활용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만 가지 괴기한 것들이란 도리어 사물을 잠시 붙은 것이고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한가롭게 여유가 있으며 사물에 응수함이 무궁무진하다.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속인과 다른 달관한 사람들의 모습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까지 달관한 사람들이 사물을 대한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네요. 반면 본 것이 적은 자는 달관하지 않은 자, 속인이라 볼 수 있겠죠. 본 것이 적은 자는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까마귀가 검다고 비웃고 오리를 기준으로 하계다리가 길다고 위태롭다고 여긴다라고 돼 있죠. 사물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물 자체는 본디 개해할 것이 없는데 저 혼자 화를 내고 한 가지 일이라도 제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만물을 모조리 모함하려 든다. 속인들은 사물을 이렇게 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선 고정관념과 폐쇄적 사고를 지닌 속인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저 까마귀를 보라. 이제 예시. 그 깃털보다 더 검한 것이 없건만 호련히 옅은 황금빛이 번지기도 하고 다시 연한 욕색을 발하기도 한다. 오? 황금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녹색으로 보이기도 해? 다양한 색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비치면 자주색이 튀어올라 눈에 어른거리다가 빛이 색으로 바뀐다. 다양한 색깔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고 붉은 까마귀로 불러도 될 것이다. 그 색에는 본래 일정한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그 색깔을 정한 것이다. 어제 단지 눈으로만 정했으리요 보지도 않고서 마음속으로 정해버린 것이다. 와,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대상의 외양과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 속성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대상의 외양과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해요. 아, 까마귀를 검은색에 가두어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늘 다시 까마귀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색을 가두어 두려는구나. 까마귀가 과연 검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푸른색과 붉은색이 까마귀의 검은색 중에 들어있는 빛인 줄 누가 또 알겠는가?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비단 까마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이 무엇인 줄조차 모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관습적 태도에 갇혀서 사람들은 검은색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지 못함. 왜냐하면 물은 검기 때문에 사물을 비출 수가 있고 오칠도 검기 때문에 능히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떤 내용이죠? 검은색에 사물을 비출 수 있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검은색인데 비출 수 있고 거울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까닭에 색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형체가 있는 것이고 맵시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사람들은요, 관습적 태도에 갇혀서 사물의 속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중략 D도 한번 볼게요. 세상에는 달관한 사람은 적고 속인들이 많아. 그러므로 속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우쳐야 돼. 내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된 건 무슨 까닭인가? 깨우쳤으면 좋겠으니까요. 질문을 했죠. 아, 연한 노인이 연상각에서 쓰노라. 자, 의문형 질문했죠. 진술을 통해서 속인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끊임없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리석인 속인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의도가 박지원의 능량시집서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능량시집서도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능량시집서는 고전수필입니다.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능량 박종선이 시집에 쓴 서문이 되고요. 능량 백종선의 시집에 쓴 서문이 되겠고요. 대상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심 대상은 속인이 되겠습니다. 생각은요, 대상의 외양과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본질적 속성이 가장 중요해요. 자, 태도는 고정관념과 폐쇄적 사고를 지닌 속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술상 특징 4가지. 첫 번째, 달관한 사람과 속인을 대조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연세법 쌤이 설명을 했었죠. 연세법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까마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 의문형 진술을 통해서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러내고 있다. 네, 이제 다문단위 능략시집서까지 정리를 해보았으니 이제 문제 풀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의 표현사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문답 구조가 없었어요. 2번 명령형 어조가 없었어요.
3번 반어적 표현도 없었어요. 색채와 대비도 없었습니다.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천년의 구름, 바위는 늙었네 이 부분에서 설명해 주었고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시적 분위기는 어떤 거였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넣어둔 부분은 문학 개념어예요. 문학 개념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 1번부터 시적 의미 한번 보도록 해요. 여러분, 잠시 멈춤을 누르고 색깔을 넣어둔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시적 의미는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뜻하고요. 자, 시적 긴장감? 선생님 긴장이 안 되는데 왜 시적 긴장감이 나타나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표현은 뜻이 무엇이냐? 시의 표현이 주는 색다른 느낌을 통해 시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반어적인 표현은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와 반대되게 말하는 말이 반어적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뭐죠? 시에서 특정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뜻과 동일하겠습니다. 문학 개념어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요, 일단 4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선지 1번. 일수, 화자는 대상이 지닌 속성, 면목 반무단 깨끗한 속성을 활용해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 뭐죠? 지향하는 가치가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묻혀 살아가고 싶어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선지였고요. 14수 보겠습니다. 화자는 아름다운 경치에서 이상세계의 면모를 발견하고 있다. 맞습니다. 무릉도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붉은 노을에 가득한 경치를 도원에 견주고 있습니다. 20수, 화자는 세속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있는 게 안본지족의 태도가 나타났고요. 선지 4번 34수는 뭐죠? 지금 계속 만족감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 인식이라고 답을 찾기가 쉬웠죠. 자, 선지 5번의 48수, 화자는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사람들이 자주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주 오소서라고 얘기했었어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4번이었고요.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작품 속 공간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자, 어떠한 공간이 나왔죠? 가에서 부병루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한다. 자연은 무한하고 인간사는 유한했죠. 퇴락한 공간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역사의 유한함에 대해서 무상감을 느끼는 장소이다. 자, 역사는 어떻게 유한했죠?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상감은 왜 느껴졌을까요? 번성했던 고려의 성터가 황폐해진 것에 무상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에서 산중은 화자가 만족감을 누리는 공간으로, 자,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갔나요? 초옥에서 책 벼루붓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죠. 자연 속의 삶을 즐기며 늙어간 장소이다. 맞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벗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기면서 늙어가고 있었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의 텅 빈 성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느낀 화자는 구름과 바위를 보며 감회에 젖어 있고, 맞습니다. 선지 2번. 가의 돌다리에서 휘파람 부는 화자는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인 천손을 떠올리며 쓸쓸함을 느끼고 있군.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은 누구죠? 화자였습니다. 즉, 천손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아서 정답은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3번, 4번, 5번도 살펴볼게요. 가의 산과 강의 변함없는 모습을 퇴락한 역사적 공간과 대비되어서 느끼는 화자의 무상감을 더욱 부각하고 있군.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만 선지에 다 나와있죠. 맞는 선지였습니다. 선지 4번, 나의 한간 초옥에서는 화자는 책, 벼루, 붓과 함께하는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군. 맞는 선지였습니다. 선지 5번, 나의 산정에 있는 화자는 스스로를 늙은이라 칭하며 자연 속의 삶을 즐기고 있음을 드러냈고, 맞는 선지였습니다.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기 문제가 되겠네요. 보기를 바탕으로 달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쓴이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물의 다양한 전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자, 태도를 딱 알려주고 있어요.
대상의 외향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 속성을 파악해야 대상의 참모습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통해 관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글쓴이의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자, 관습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될까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태도가 되겠고요. 열린 사고는 뭡니까? 사물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살피는 태도가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선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 자기 생각과 한 가지 일이라도 다르며 만물을 모함하려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태도로 볼 수 있겠고, 맞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태도는 사물의 다양한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태도와 똑같은 말이 되겠죠?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 2번. 까마귀를 푸른 까마귀나 붉은 까마귀로 부르는 것이 모두 옳다고 여기는 것은 대상의 참모습을 파악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맞습니다. 여러분, 이 대상의 참모습이라는 건요, 외향에 얽매이지 않고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 속성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선지였어요. 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자, 선지 3번 한번 볼까요? 마음속으로 정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고쳐볼게요. 눈과 마음으로 먼저 정하지 말고 본질적 속성에 주목해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본질적 속성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선지 4번.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물과 오칠해서 사물을 비출 수 있다는 속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관습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맞습니다. 본질적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관습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선지였고요. 선지 5번. 달관한 사람이 적은 현실에서 입을 다물기보다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깨우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맞습니다. 주요 내용이 다 담겨 있었네요. 이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었고요. 본질적 속성에 주목하라는 핵심을 알고 있으면 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1번. A는 화자에게 과거에 대한 후회를 후회했고요. 글쓴이에게 기대를 유발한다. 아닙니다.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A는 화자가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이상세계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B는 글쓴이가 경계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맞습니다. B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 3, 4, 5도 같이 고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번은 X친 것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4번 A는 동경하는 세계에 대한 예찬을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동경하는 세계라는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부러워하고 동경을 해야 돼요. 근데 예찬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선생님이 핵심 적어놨죠. 현재 누리고 있는 자연에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부분은 틀렸고 예찬 자체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치자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연에 예찬하고 있다라고 맞는 선지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B는 글쓴이가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체념 없습니다. 선지 5번요. 괴리감 없고요. 경외감도 나타나지 않아서 자,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에서요. 정확하게 선지 2번에 답이 적혀 있었으므로 선지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